여러분은 평생 피땀 흘려 먹은 퇴직금과 아파트 한 채가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단 2년이었습니다. 남들은 노후에 돈 걱정 없이 골프 치러 다닌다는데 왜 저는 이 나이에 새벽 찬바람 맞으며 아파트 정문을 지키고서 있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 돈을 잃은 사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겪게 될지 모르는 아주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실패의 기록입니다. 과연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이대로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았을까요? 사건은 지난달 제가 27년이나 몸담았던 직장의 옛 부하 직원 자녀 결혼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일 좋은 양복을 차려입고 축의금도 넉넉히 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퉁퉁 부은 눈으로 예식장 입구에 도착했거든요. 혹시라도 옷에서 경비실 냄새가 날까봐 화장실에서 연신 향수를 뿌려댔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로비에서 옛 직장 동료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어머, 영수 부장님 아니세요? 아니, 아산탕정에 대장 아파트 사서 대박났다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드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때는 생산관리부장으로 공장 전체를 호령하며 1억 6천만 원이라는 퇴직금을 당당히 손에 쥐었던 저였습니다. 평택에 있던 4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까지 팔아치울 때만 해도 제 인생은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이제 신도시로 이사 간다고 자랑하며 어깨에 힘을 주던 제 모습이 떠올라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들이 말하는 대박이라는 건 결국 내 손에 쥐어지기 전까진 신기루에 불과하더라고요. 저는 그 신기루를 잡으려고 8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내 돈 6억 5천만 원에 대출을 2억 3천만 원이나 껴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집값이 10억 5천만 원까지 치솟을 땐 제가 투자의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 정숙이랑 동남아 여행 갈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고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던 건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 좀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 다 사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비춰지는 것 같다는 불안함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그 환상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산 외곽에 65만 원짜리 월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 나이가 안 돼서 한 푼도 안 나오고요. 앞으로 2년 뒤에나 나올 145만 원 정도의 연금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죠. 남은 돈 3억으로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그 화려했던 당정의 8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결국 제 노후를 통째로 삼켜버린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돈보다 사람이더라고요.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손목이 퉁퉁 부어 돌아오는 아내의 눈을 차마 못 마주치겠더군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놈은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줄 돈 없냐고 묻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평택집을 팔고 탕정으로 달려간 그날의 선택이 인생 최악의 보험 없는 보박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오늘 제가 겪은 이 피눈물 나는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평택 지제역 근처 아파트에서 시작했도시의 화려한 조명 아래 어떻게 제 자산이 녹아내렸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놓쳤던 결정적인 신호 3가지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도 언제든 증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년 전 그 욕망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의 공기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마지막 짐을 싸던 날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명패를 가방에 넣었는데 손끝이 가늘게 떨리더라고요. 27년, 강산이 3번 가까이 변할 시간 동안 저는 공장의 기계 소리를 자식 숨소리보다 더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 대가로 제 손에 쥐어진 건 1억 6천만 원이라는 퇴직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데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영수 씨,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아내 정숙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아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라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평택 지제역 근처에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이 당시 시세로 4억 2천만 원 정도 했었죠. 대출 하나 없는 깨끗한 내 집이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1억 6천만 원에 꼬박꼬박 모아둔 예금 7천만 원까지 합치니까요. 현금만 2억 3천만 원의 집값까지 하면 대략 6억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0대 은퇴자가 이 정도면 성공한 축에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했으니까요. 야, 영수야, 너는 이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면 되겠네. 친구들의 그 말에 저는 허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지금 당장 수입은 끊겼는데 국민연금은 2년 뒤에나 나옵니다. 그때 받을 돈도 월 145만 원 남짓일 텐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었죠. 여보, 우리 이 돈으로 정말 괜찮을까?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더라고요. 평택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부동산 앞을 지날 때마다 붙어있는 광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정 신도시, 삼성효과, 프리미엄 2억 확실. 그런 문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가진 6억 5천만 원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이 돈을 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주식이다, 코인이다, 난리였지만 공장 관리만 하던 제가 뭘 알겠습니까? 결국 제가 가장 잘한다고 믿었던 부동산으로 눈이 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노후를 갉아먹을 악마의 유혹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장님, 지금 평택에 계실 때가 아니에요. 탕정 쪽 보셨어요? 어느 날 퇴사한 후배 녀석이 찾아와서 건넨 말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이미 탕정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3억을 벌었다고 자랑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틀렸습니다. 나는 27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1억 6천만 원 받았는데 누구는 종이 한 장 잘 사서 3억을 벌다니요. 그때부터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으면 자꾸 숫자들이 떠다녔어요. 8억, 10억, 15억. 우리 집 4억 2천만 원은 왠지 멈춰있는 것 같고 남들의 집값은 로켓처럼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아요. 노후의 안정보다 한탕의 유혹이 더 달콤하게 다가왔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는 없다. 내 퇴직금,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가만히 두는 게 손해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탕정으로 가자. 거기가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 거다. 아내는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집도 충분히 좋아. 욕심 부리지 말자.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당신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래. 우리 민재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해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해. 자식 이름을 꺼내니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평택 지제역 근처에 정변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27년 직장 생활의 훈장이었던 그 집을 말이죠.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부장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탕정은 지금이 제일 싸요. 그 말을 믿고 저는 4억 2천만 원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곳, 탕정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부부의 웃음을 앗아가고 제가 경비복을 입게 만들 줄은요. 내 손에 준 퇴직금이 독약으로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평택 지제역 근처 살던 집을 4억 2천만 원에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는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아내 정수기와 함께 충남 아산 탕정 신도시로 향하던 날, 차 안의 공기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탕정의 하늘은 높고 푸르기만 했고 여기저기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들은 마치 제 노후를 황금빛으로 칠해줄 요술 지팡이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되는 거야? 아내가 묻는 말에 저는 핸들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삼성 들어오고 신도시 다 들어서면 여기는 천지개벽할 곳이니까.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탕정 신도시에서도 소위 대장이라 불리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재상을 초월했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니 사장님이지도 위를 가로지르며 열변을 토하더군요. 부장님, 지금 이 집 8억 8천만 원입니다. 비싸다고요? 천만에요. 옆 동네 불당동 보세요. 거기는 벌써 10억 넘었습니다. 여기도 곧 따라갑니다. 8억 8천만 원. 재전 재상인 6억 5천만 원을 다 쏟아부어도 2억 3천만 원이나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7년 동안 빚이 살았던 저에게 2억 3천만 원이라는 대출은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거든요. 망설이는 제 눈빛을 읽었는지 부동산 사장님이 쇠기를 받더군요. 요즘 세상에 자기 돈 다 주고 집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대출 끼고 사는 거죠. 집값이 2억, 3억 오르는 건 순식간인데 그까지자 무서워서 이 기회를 놓치실 겁니까? 그놈의 기회라는 말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 처음으로 거액의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의 빚을 얹어 8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든 것이죠. 집을 계약하고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이제 8억 넘는 아파트 주인이다. 우리 민재한테 나중에 이 집 물려주면 난 부럽지 않게 살겠지. 그런 장밋빛 미래가 제 눈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하고 첫 달리비 고지서와 대출이자 문자를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택 살 때는 관리비 20만 원 안 바뀌면 충분했는데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기본 관리비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서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만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고 수입은 없는데 숨만 쉬어도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보험 약관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을 때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미친 듯이 달아오르더니 제가 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는 거예요. 몇 달 만에 9억을 찍더니 어느새 10억을 돌파하고 10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억 7천만 원을 번 셈이죠. 여보, 봤지? 내 말이 맞았잖아. 우리 집이 벌써
10억 5천이야. 아내와 저는 거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환호성을 치렀습니다.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만 찍히는 그 10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았거든요. 통장에 현금은 바닥나가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부부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돼. 백화점에 가서 아내 가방도 하나 사고 주말마다 비싼 외식을 즐겼습니다. 어차피 집값이 계속 오를 텐데 나중에 팔면 다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가 제가 탈출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주변에서 지금이 고점이다,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10억 5천이 드니까 12억이 될 것 같고 12억이 되면 15억까지 갈 것 같았습니다. 옆 동네 불당동보다 우리 아파트가 더 좋은데 왜 안 오르겠냐며 스스로를 세뇌했죠. 당시 저는 국민연금 수령까지 2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145만 원의 연금은 아직 먼 나 이야기였고 수중에 남은 예금 7천만 원은 생활비와 이자로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었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산은 늘어났는데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가계부를 쓰다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여보, 집값 오르면 뭐해?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보험 해약해야 할 판인데. 저는 그때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속 좁은 소리만 하네. 집값이 10억이 넘는데 그깟 보험 몇 개가 문제야? 조금만 참아봐. 이거 팔면 우리 노후는 끝이라니까. 그때 아내의 그늘진 얼굴을 더 깊게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화려한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며 저는 여전히 성공한 은폐자 흉내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밤마다 대출이자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가심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설마 떨어지게 하겠어? 삼성이 여기 있는데 그런 막연한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내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며 숫자의 환상에 빠져 계신 분요. 당장 수입은 없는데 집 한 채 있으니 괜찮겠지 하며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겪어보니 살지도 못할 비싼 집은 노후의 안식처가 아니라 내 목을 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10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에서 본 숫자였다는 거요. 그리고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가 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장밋빛 미래는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꿈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내 집값이 10억 5천만 원을 찍었다는 소식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기분은 딱석 달을 가지 못하더군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부동산 앱을 켰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던 10억대 매물들이 싹 사라지고 9억 8천만 원, 9억 5천만 원짜리 급매물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조정받는 거겠지. 삼성전자 앞인데 어디 가겠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오더니 은행에서 날아오는 문자 내용이 무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출받을 때 3%대였던 금리가 어느새 15%, 4%를 향해 가파르게 치솟더라고요.
매달 내던 대출이자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다시 18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데 통장 잔고는 구멍난 항아리처럼 빠른 속도로 비어갔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도 1년 넘게 남았고 수중에 남았던 예금 7천만 원은 이미 생활비와 이자로 절반 이상 사라진 상태였죠. 막상 해보니까요. 버티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지금이라도 팔면 안 될까? 그래도 상가격보다는 높잖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아내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야.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올라간다니까. 당신은 투자의 투자도 모르면서 왜 자꾸 그래? 그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의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지금 9억 밑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8억 8천만 원에 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질 것 같아서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8억 8천만 원. 제가 2년 전에 이 집을 샀던 바로 그 가격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10억 5천만 원이라며 자랑하던 집이 이제 본전치기조차 힘들게 된 겁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번 꺾인 가격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9억이 무너지더니 8억이 깨지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데 예전처럼 조경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군요. 그 화려한 분수대 물줄기가 마치 제 피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상가에는 임대 문의가 붙기 시작했고 밤마다 아파트 거실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분명히 내 집인데 거기 사는 게 감옥처럼 느껴지시는 분이요.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매달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는 늘어만 가고 밤잠 설치며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 막막함. 제가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올라가는 금리를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보험까지 해약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부동산 하락기에는 사는 사람도 없지만 파는 사람의 마음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사장님, 저 8억에라도 팔아주세요. 제가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지금 7억 5천만 원짜리 매물도 안 나가요, 부장님.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가격을 더 낮추셔야겠는데요. 7억 5천만 원. 재전, 재산 6억 5천만 원에 대출 2억 3천만 원을 더해서 산 집인데 이제는 팔아봤자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아내는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전략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빚더미라는 사실에 무너진 거죠. 저 또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27년 동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온 자부심이 고작 8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라는 거품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잃는 것보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평택집에 그냥 살 걸. 퇴직금으로 그냥 맛있는 거나 사 먹고 여행이나 다닐 걸.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배는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탕정 신도시의 밤하늘은 이제 저에게는 시커먼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7억 선까지 위태롭게 흔들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축복받아야 할 그 말이 당시 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에게 보태줄 돈은커녕
당장 오늘 밤 이자를 걱정해야 하는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니 이미 늦었지만이 지옥 같은 아파트에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의 대가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2년 만에 제 인생에서 8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증발했는지 그 마지막 비참한 매각의 순간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전화기, 너로 들려오는 아들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하다 우리 아들 고생했다며 호기롭게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선 축하한다는 말 대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자식의 가장 기쁜 소식이 은퇴한 애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촉장처럼 들리더라고요. 민재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녀석입니다. 녀석은 제가 탕정 신도시 대장 아파트를 샀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죠. 아빠, 나중에 저도 돈 모아서 아빠 옆 동네로 갈게요. 탕정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때 녀석의 그 순진한 기대를 꺾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허세를 부리며 걱정 마라. 아빠가 내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못 해줘도 전세자금 정도는 넉넉히 보태줄게 라고 호언장담했으니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서울 전셋값이 그 사이에 얼마나 올랐는지 아들이 말하는 금액을 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요즘 서울에 웬만한 전세 살려면 3억 5천만 원은 있어야 하더라고요. 더 모아둔 돈에 아버지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3억 5천만 원. 제 통장에는 지금 대출 이자 낼 돈도 모자 보험 약관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부자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정수기와 식탁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안주도 없이 쓴 소주만 들이켜는 저를 보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재 결혼시킨다는데 우리 어떡해요? 수중에 남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출 2억 3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매달 15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이미 적자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2년이라는 공백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택 지자역 근처에 우리가 살던 옛집 시세를 확인해 보니 거기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6억을 넘보고 있더군요. 우리는 4억 2천만 원에 팔고 나왔는데 말이죠. 가만히만 있었어도 앉은 자리에서 2억 가까이 벌었을 텐데 더 부자가 되겠다고 탕정으로 달려와서 빚만 2억 3천만 원을 지고 집값은 7억대로 떨어지고 있었으니 속이 뒤집어질 노릇이었습니다. 당신 그놈의 욕심 때문에 이게 뭐야?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전세자금은커녕 예복 한 벌대로 못 해주게 생겼잖아. 결국 참다 못한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27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 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평택집 그냥 두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왜 멀쩡한 집을 팔아서이 지옥에 우리를 밀어넣었냐고. 아내의 절규가 가슴을 훅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은퇴한 남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어디 가서 나 탕정 아파트 살다가 망했소라는 말을 참아 못해서 친구들 모임도 다 끊었습니다. 누가 전화라도 오면 요즘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자며 황급히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집값이 10억 5천만 원까지 올랐을 때 동네 방네 자랑했던 게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자식 앞에서는 세상 제일 든든한 아버지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텅 빈 통장 잔고 보며 피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거짓말이 되어버린 그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결국 저는 민재를 아산으로 불렀습니다. 탕정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비싼 카페 대신 단지 뒤편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녀석의 얼굴을 차마 마주볼 수 없어 애꿎은 바닥만 발로 찼죠. 민재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돈이 지금은 하나도 없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생산관리 부장으로 공장을 호령하던 김영수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치는 소리였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부터 시작하면 돼요. 건강만 하세요. 그 착한 녀석의 말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원망하고 소리라도 질렀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시커먼 탕정 신도시의 야경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이 집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흉물일 뿐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을 정리하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고요. 그런데요, 집을 팔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7억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산 가격은 8억 8천만 원인데 말이죠. 남은 건 대출이자와 아내의 눈물, 그리고 아들을 향한 미안함 뿐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화려했던 아파트를 포기하고 선택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제가 마주한 진짜 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들과의 비참한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탕정신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차가운 눈동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며칠 뒤에 거짓말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에서 탕정 일대에 수십조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겁니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아주 잠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앱에 올라온 급매물들이 쏙 들어가고 제가 내놓았던 7억짜리 매물에도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장님, 거봐요. 제가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했죠. 지금 7억 5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부동산 사장님의 그 목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온 구원자의 음성처럼 달콤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 저는 그 7억 5천만 원에 집을 던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10억 5천만 원까지 갔던 기억이 뇌리에 박혀 있으니 7억 5천만 원은 여전히 손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삼성에서 투자한다는데 9억까지는 금방 회복하지 않겠어? 제 말에 아내도 희망을 품은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에게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대출이자는 여전히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집값이 반등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 그 고통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저희는 오랜만에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외식도 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지?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다시 평택 살 때처럼 웃으며 살 수 있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보험예약까지 고민했었지만 조금만 덜하는 생각에 이번엔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집값이 오르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잡은 동아줄이 썩은 줄도 모르고 아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건 시장의 반등이 아니라 죽기 전 마지막으로 파르르 떨리는 경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눈먼 투자자였던 저에게는 그게 제 노후를 살려줄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로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시간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금 나오기 전에 집값 회복해서 팔고 남은 돈으로 작은 상가라도 하나 사면 되지 뭐.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본전은 찾겠지. 지금 팔면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못 팔겠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 본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집어삼키는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삼성의 투자 발표는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이었고 당장의 금리 인상 파고를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지했던 저는 부동산 커뮤니티의 장밋빛 전망만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 정숙이도 다시 웃음을 되찾고 아들 민재에게도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방법 찾아볼게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의 가계부는 처참했습니다. 현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7천만 원 있던 예금은 이미 대출이자로 다 녹아버린 상태였죠. 하지만 집값이 올랐다는 가상의 숫자 노름에 취해 저희는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자산의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았던 안도가 채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악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뉴스가 도배되더니 탕정 신도시의 매수 무의가 하루아침에 뚝 끊겨버렸습니다. 7억 5천만 원에 사겠다던 그 사람은 연락을 끊었고 다시 매물은 7억, 아니 6억 8천만 원까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을 노래하던 아파트 단지 톡방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거 정말 끝난 거 아닙니까? 대출이자 감당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건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저를 더 깊은 낭떠러지로 끌어내릴 썩은 밧줄이었다는 것을요. 가짜 안도가 끝난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사채라도 써야 할 판국이었고 아내는 충격으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인생이 아니라 제가 제 노후를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 썩은 동아줄이 끊어진 뒤 저희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한 하락인 줄 알았던 그 파도가 어떻게 제 삶의 터전을 통째로 쓸어버렸는지 이제 그 잔인한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투자 발표라는 달콤한 소문에 취해 조금만 덜을 외치던 그 짧은 안도감은 어느 날 아침 날아온 등기우편 한 통에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통지서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문구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 제공 또는 대출금 일부 상환 안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값이 10억 5천만 원에서 7억 원대로 곤두박질 치자 은행에서 빌린 2억 3천만 원의 대출 비율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당장 5천만 원을 상환하든지 아니면 추가 담보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곳이 아니라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우산을 뺏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당장 5천만 원이라는 고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퇴직금 1억 6천만 원은 이미 탕정 아파트에 다 묶여 있고 남았던 예금도 이자로 야금야금 다 써버린 상태였는데 말이죠. 막상 해보니까요.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 정숙이 몰래 가입해두었던 보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보험해야 환급금이라도 받아서 급한 불을 끄면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아내의 암보험과 재실손보험까지 다 해지해도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1,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보험마저 내 손으로 깨버려야 하는 그 심정. 여러분은 아십니까? 서류에 서명하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트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해. 숨이 안 쉬어져.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걱정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지만 그게 당시 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와 부정맥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택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이 왜 저 때문에 임원 아산까지 내려와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몸을 망쳐야 했을까요? 이 모든 게 제 헛된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한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까지 앗아가갈 줄은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자산가치 좀 올려보겠다고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했다가 가족들 고생시키고 밤잠 설치며 후회하고 계신 분이요.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하지만 한번 무너진 가족의 평화와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더라고요. 제가 잡고 있던 그 화려한 아파트는 이제 우리 가족을 삼키려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믿었던 그 시간 동안 시장은 저를 기다려준 게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상환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병원비까지 겹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2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냥이 집 팔고 어디든 떠나자. 태어난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아내의 생명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격 상관없으니까 당장 팔아주세요. 그냥 빚만 갚게 해주세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대답은 더 잔인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7억에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6억 8천만 원 정도는 돼야 입질이 올까 말까 합니다. 8억 8천만 원에 산 집을 6억 8천만 원에 팔아야 한다니. 2년 만에 생돈 2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낸 이자와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손실은 3억 원에 육박했죠.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불이 켜진 삼성공장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그 화려한 불빛 아래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겠지만 27년 생산관리 부장 출신인 저는 제 인생 하나 관리하지 못해 모양이 꼴이 되었습니다. 비참함과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내의 약값을 벌어야 했고 어떻게든 이 빚잔치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새벽 컴퓨터를 켜고 아파트 경비직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대신 경비복을 입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막은 그렇게 시커먼 어둠 속에서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그 집을 얼마에 팔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 재산을 날리고 아산 외곽의 낡은 빌라로 향하던 날, 저희 부부가 서로에게 건넨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얼마든 좋으니 팔아달라고 애원한 지 보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7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롭네요. 7억. 제가 8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이 무려 1억 8천만 원이나 깎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수자는 시장이 죽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이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걸 무기로 제 목을 죄어 오더군요. 수리비 명목으로 1천만 원 더 깎아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안 사겠대요. 기가 막혔습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에 무슨 수리비가 든다는 건지. 하지만 당장 다음 달 대출이자를 막을 길이 없던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6억 9천만 원의 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내 금쪽 같은 재산이 도장 한 번에 깎여나가는 걸 보는 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평택에서 살던 집을 4억 2천만 원에 팔고 퇴직금 1억 6천만 원에 예금 7천만 원까지 다 쏟아부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2억 3천만 원이라는 대출비까지 얹어서 겨우 마련한 노후의 보금자리였죠. 그런데 이제 빈 2억 3천만 원 갚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고작 3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2년 전 평택을 떠날 때 제 자산은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겠다고 탕정으로 건너와 2년 동안 고생만 죽도록 하고 결국 3억 원만 들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현금 3억 5천만 원이 징발해버린 거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게 바로 시니어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자산 하락의 가속도였습니다.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더라고요. 계약서를 쓰는 날, 아내 정숙기는 끝내 부동산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몸져놓은 아내를 대신해 혼자 나간 그 자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수자는 젊은 부부였는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들이 누릴 기쁨은 제가 지난 27년 동안 공장에서 흘린 땀방울을 갈아든 것이었으니까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남들 다 돈 벌었다는 말에 조급해서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에게 내 노후 자금을 상납하고 계신 분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자책이 밤마다 목을 조를 때 그 비참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저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주고 말았습니다. 이삿날은 더 잔인했습니다. 탕정신도시의 화려한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오는데 경비원분이 거수경매를 해주시더군요. 며칠 뒤면 저도 다른 아파트에서 저 옷을 입고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곳은 아산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는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빌라 3층이 저희 부부의 새로운 정착지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화려한 아파트 거실에서 보던 야경 대신
낡은 빌라 창밖으로 보이는 건 캄캄한 논밭뿐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아내가 구석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평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 그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택집은 이미 6억 원이 넘어버려 저희가 가진 3억 원으로는 전세조차 얻기 힘들었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사를 오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평택에 살던 친구들은 제가 탕정에서 대박난 줄 알고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영수야, 집값 많이 올랐지? 이번에 한턱 써라. 그런 문자가 올 때마다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도망치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결국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도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짜리입니다. 남은 돈 3억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아내와 약속하고 은행에 묶어두었습니다. 이 돈까지 잃으면 정말 저희 부부에게는 죽음뿐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매달 나가는 월세 65만 원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일 새벽 길 나섭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에는 자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8억 8천만 원짜리 집을 가졌을 때는 매달 대출이자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고 월세방으로 오니 마음만은 조금 진정이 되더군요. 물론 그 대가는 너무나 처절했지만 말입니다. 과연 제가 이 낡은 빌라에서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7년 부장 출신인 제가 처음으로 입게 된 경비복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제는 돈의 환상이 아닌 차가운 노동의 현실을 마주한 시니어의 진짜 삶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경비복을 받아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생산관리부장으로 일하며 입었던 그 빳빳한 작업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더군요. 회색빛 또는 어색한 점퍼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기서 있는 건 왕년의 김 부장이 아니라 초라하게 늙어버린 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내 정숙기가 제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말없이 눈물을 훔치는데 차,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경비일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사람 오는 거 보고 인사나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첫날부터 제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산 외곽의 이 아파트는 제가 살던 탕정의 신축 아파트와는 달랐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주민들은 거칠었으며 할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운 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무시무시하게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7시 반까지 출근해서 교대하고 나면 꼬박 24시간을 아파트에 저당 잡혀야 합니다. 야간 순찰을 돌대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밤을 꼬박 새운다는 건 제 몸에 진액을 짜내는 일이더군요. 가끔 순찰 중에 탕정의 화려한 아파트 숲이 멀리 보일 때면 제 가슴은 시커먼 수동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며 일하는 이유 말입니다. 은행에 묶어둔 남은 돈 3억 원은 절대로 손 떼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험이자 생명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2년 동안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월세 65만 원과 생활비를 제 손으로 벌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멈추면 우리 부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어이 경비 아저씨, 여기 음식물 쓰레기통이 꽉 찼는데 왜 안 치우는 거야?
한 번은 제 아들 벌되는 젊은 주민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내가 당신 아버지 벌인데 말을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무서운 건 당장 이번 달 통장에 찍힐 190만 원의 월급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부장 시절에 부하 직원들에게 소리치고 지시하던 것들이 이제는 화살이 되어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지금이 비참함이 조금은 덜했을까요? 경비실 구석에서 차가운 도시락을 까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공평하면서도 잔인하다고요. 잘 나갈 때 노후 준비를 대출 낀 부동산이 아니라 안정적인 연금으로 해두었어야 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평생 화이트 칼라로 일하다가 퇴직 후 현장 일을 시작하며 자괴감에 빠져 계신 분요. 내가 어떻게 산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나 싶어 밤마다 술로 버티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겪어보니 자존심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가장 비참한 건 경비복을 입은 제 모습이 아니라 내 잘못된 욕심 때문에 아내를 마트 계산대로 내몬 제 무능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시니어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이었습니다. 평택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들이 가끔 안부를 해오면 저는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나 요즘 아산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잘 지내. 탕정 아파트에 좋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면 제 손등에 묻은 쓰레기 오물이 유난히 더럽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 경비실 뒤편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며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 정수기에 부어오른 손목이 떠올랐습니다.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물건을 찢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버티는 아내. 그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제 앞에서 애써 밝게 웃으며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라고 물어줍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빗자루를 잡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서진 우리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아들 민재가 말도 없이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던 제 모습을 녀석이 보고 말았죠. 저는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있었고 민재는 한참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다가와 제 손에서 집게를 뺏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들어가 계세요. 녀석의 눈동자에 고인 눈물을 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민재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 결혼 미뤘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행복한 게 먼저예요. 이 일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저는 녀석의 어깨를 툭 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래도 이 아파트에서 제일 일 잘한다고 소문났어. 걱정 마라.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허세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고비를 넘겨서 우리 민재 결혼할 때 떳떳한 아버지가 되겠다고요. 과연 저는 이 처절한 사투 끝에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년 뒤 수령하게 될 월 145만 원의 국민연금은 저희 부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돈이라는 괴물에게 영혼까지 털렸던 저희 부부가 찾아낸 마지막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탕정 신도시에 그 화려했던 8억 8천만 원짜리 꿈을 깨끗이 비워내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새벽 경비실로 출근하며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숫자만 높은 집 한 채보다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 몇만 원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8억 자산가인 줄 알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지만 실상은 은행 대출 이자에 벌벌 떠는 가난한 노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통장에는 집 팔고 남은 돈 3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해라, 땅을 사라 유혹하기도 하더군요. 영수 씨, 아산 근처에 괜찮은 지원금 나오는 땅이 있는데 이거 한 번만 투자해봐. 예전에 저였다면 또 귀가 솔깃해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달콤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굳은 살이 박였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번듯한 아파트 살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로 이사와서 적응하는 거 말입니다. 무릎은 쑤시고 겨울에는 외풍이 들어 코끝이 찡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희한하게 잠은 평택 시절보다 더 잘 오더라고요. 더 이상 매일 아침에 날아올 대출이자 문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비록 월세 65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집값 떨어져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이제 어떡하나 싶어 막 하신 분요.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돈은 잃었어도 내 몸뚱이 하나 살아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라는 게 다시 8억 10억을 버는 배박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따뜻한 국한사발 나눠 먹을 수 있는 평온한 일상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부은 지금 철저하게 현금 흐름 위주로 노후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비 일을 하며 받는 월급 190만 원, 그리고 아내가 마트에서 벌어오는 130만 원, 합쳐서 320만 원 정도가 매달 저희 부부의 통장에 꽂힙니다. 여기서 월세 65만 원과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은 조금씩 적금을 붓고 있어요. 2년째 이렇게 사니까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뒤면 저에게는 천군 만마마 같은 지원군이 생깁니다. 바로 월 145만 원씩 평생 나올 국민연금이죠. 그때가 되면 저도 경비일을 조금 줄이고 아내와 함께 소박한 여행도 다녀볼 생각입니다. 보험도 다시 정리해서 꼭 필요한 실손과 암보험 위주로만 딱 가입해뒀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지키며 사는 법을 배운 대가가 3억 5천만 원이었다고 생각하니 참 비싼 수업료였다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얼마 전 아들 민재가 찾아와서 아버지, 저 이제 진짜 결혼해요 라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돈 없어서 어떡하나 가슴부터 철렁했겠지만 이번에는 담담하게 민재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큰 돈은 못 해줘도 내 전세자금의 5천만 원은 보태줄게. 그게 아빠의 진심이다. 남은 3억 원 중에 아들 결혼자금으로 일부를 떼어주기로 한 거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부부의 노후 간병비와 비상금으로 지킬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에게 수억 원을 해주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재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도 있고 저축해둔 돈도 있으니 내 걱정이나 해라.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가 얼마나 힘찼는지 모릅니다. 27년 부장 시절에 그 목소리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진실한 힘이 실려 있었죠. 막상 해보니까요. 60대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더군요. 체면을 빼고 욕심을 빼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빼니까 비로소한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정숙이도 이제 마트 일을 조금 줄이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에 나가 탁구를 배웁니다.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탕정의 그 화려한 아파트를 포기하게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매일매일의 성실함이 쌓여서 만드는 그 단단한 일상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8억이라는 거금을 날렸지만 그 덕분에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사랑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마음가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뼈아픈 조언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과연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인연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서류 3가지는 무엇일까요? 제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겪은 이 지옥 같은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27년 직장 생활의 훈장이었던 퇴직금 1억 6천만 원과 평택의 소중한 내 집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날려버리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인생의 진짜 정답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방어 기술이더라고요. 제가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정문을 지키며 밤마다 일기를 쓰듯 정리한 시니어들을 위한 뼈아픈 조언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집은 투기장이 아니라 안식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어디 신도시가 뜬다더라, 삼성이 들어온다더라는 말에 현혹되어 멀쩡한 내 집 팔고 대출까지 끼고 달려가는 건 노후를 건 도박입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내가 천재 같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집은 내 노후를 갉아먹는 거대한 족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덩치보다 현금 흐름이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8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150만 원씩 대출이자를 내며 벌벌 떠는 삶과 낡은 빌라에 살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145만 원과 매 노동의 대가로 얻는 월급이 있는 삶. 어느 쪽이 진짜 부자일까요? 막상 해보니까요. 통장에 찍히는 가상의 숫자보다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 몇만 원이 훨씬 더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 노후 자금의 성역을 절대로 침범하지 마십시오. 자식 결혼 자금, 손주 용돈, 그리고 남들의 유혹에 흔들려 내 마지막 생명줄인 현금 자산을 헐지 마세요. 저는 지금 남은 3억 원을 제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부부가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게 해줄 마지막 자존심이자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보다 더 확실한 안전장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을 국민연금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 정말 불필요한 건 없는지 꼭 점검하십시오. 저처럼 위기가 닥쳐서 눈물을 머금고 해약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 비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확인 절차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자책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영수 씨처럼 다 잃었는데 이제 어쩌나 싶어 절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8억이라는 거금을 날렸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경비실 구석에서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의 달콤함을 알게 되었고, 퇴근길 마트에서 세일하는 고기 한 팩을 사서 아내와 나눠 먹는 즐거움을 깨달았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탄정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며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62세 경비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의 제가 예전의 김 부장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노후는 버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조금 늦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내가 가진 것 안에서 감사를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가 아닐까요? 제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사연이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노후 준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아니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집은 끝까지 지키되 무리한 대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보험 등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수입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행복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나니 차가운 진실들이 여러분의 앞날에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아산 외곽빌라에서 김영수였습니다. 입니다.